5월 2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현지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걸로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하죠. 한미 정상회담은 모레 새벽 열리는데 북핵과 백신 그리고 반도체가 3대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일단 속보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류 반장, 민주당 부동산 투기가 오늘 세제 개편안을 확정 지을 거란 전망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확정을 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닥을 잡을 거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진표 위원장은 현재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전에 뭐 재산세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 당 안팎에서는 재산세 그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됐고 네. 거의 합의가 모아진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안 됐다라고 했고요. 또 종부세 미세 조정, 또 양도세 유지 기조도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내 그 이견이 많아서 조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네요. 네, 제가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따 좀 전할 거죠? 네. 좋습니다. 신 반장 나가요. 네. 신 반장 나가고요. 자, 오늘 정치부회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그 나경원 전 의원과 대선 싱크탱크를 출범한 이재명 지사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웠는데 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인데요. 코로나 백신 협력과 반도체 또 북한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공동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쯤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든 뒤 마중 나온 미국 측의 인사들과도 주목 인사 나눴습니다. 취임 후 네 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에 워싱턴 방문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수행 규모가 대폭 줄고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워싱턴 현지 시간은 새벽 5시 반입니다. 모두가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죠. 공식 일정은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쯤 시작되는데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또 루즈벨트 기념관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국의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가 있는데요. 미 하원은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축입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한미는 긴밀하게 조율된 외교적 노력에 전념할 것입니다. 자, 방미 3일차 대망의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일단 오전에는요,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을 먼저 접견합니다. 이후에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찾아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된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4살의 한국전쟁 참전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 영예로 꼽히는 명예훈장 수여합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동맹을 부각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자, 이후에 대망의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누구 와요? 네, 지금 네. 상현 씨 지금 혼자니까 네. 파트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한 명 오고 있어요. 와, 정체는? 봤는데? 미소. 맞죠, 이봐? 이방 맞. 아, 봉선 씨. 집에서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약간 좀 다른 공기가 스물스물 이렇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미묘한 그 공기가 있었어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 이 회담을 소개팅에 비유한다 치면 아무래도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엔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는지를 보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케미 말입니다. 자, 두 정상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변호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 한 사람은 가난한 흑인들을 주로 대리하는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테오와 요셉,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서 유대감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 천주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천주교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셨고 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며 정의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에 성당에서 미사 보는 것으로 취임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는 128년 된 집안 가보 성경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또 하나, 각자 자국 내에서 진보 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출신이라는 거죠.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가 겹쳤던 98년에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한미 모두 진보 정권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고요. 햇볕 정책도 강력히 지지했었습니다. 2001년 방한 때는 이렇게 청와대를 찾아서 서로 넥타이를 바꾸맨 일화가 유명합니다. 바이든 캠프 내부에도 상당히 대북 강경주론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2년, 클린턴과 만난 기간에 큰 합의를 이끌어내고 했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뭔가 설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점도 많습니다. 일단 화법부터 차이가 좀 있는데요. 문 대통령을 설명하는 단어가 원리 원칙과 차분함이라면 30년 넘게 직업 정치인으로 활약한 바이든 대통령에겐 유연함과 타고난 협상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또 매우 사교적인 스타일이고 즉흥적인 만남도 즐겨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문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먼저 성공을 날리는 승부사 기질도 있다고 합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바이든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살인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몸속에 민주주의의 미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대화만큼이나 억지력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게 강경한 만큼 한미회담이 그저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정상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전 조율을 좀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합의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조짐이 좀 보이던데.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개팅은 애프터가 우선이죠. 이 문 대통령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 소식 내일도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워싱턴 도착, 21일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 네, 소개팅은 애프터가 우선이라는 또 신반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개팅한 지가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는 처음이죠. 신반장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의제를 좀 설명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협력이라든지 또 북미 대화 재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렵겠지만 고무적인 성과를 내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류 반장, 그 일정표를 쭉 보니까요.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행사가 곳곳에 포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첫 순방 일정은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 용사의 묘 방문인데요. 국장도 익숙한 곳일 것 같은데 한국전 맞아요. 전사자가 다수 안장된 곳입니다. 또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에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을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희생된 미군 3만 2천여 명과 카투사 7천 명의 이름 등이 새겨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했지만요. 백악관이 추가로 공개한 일정을 보니까 이번에 94살의 한국전 영웅에게 명예훈장을 주는 그런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명예훈장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데요. 훈장을 받는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은 한국 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박격포에 맞고도
홀로 거점에 남아서 싸우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주는 명예훈장이고요. 이 자리에 문 대통령도 함께하도록 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반장,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회담 의제를 짚어봤잖아요. 역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파트너십에 큰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백신 수급이 필요한데요. 이번 회담에선 단기적으로 한미 간 백신 수합 후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논의에 초점을 둘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생 등 총 8천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우선순위를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백신 담판에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오를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조 반장이 언급한 반도체와 배터리는 지금 이제 미중 간 대립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분야들이죠, 박 반장.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포드 전기차 공장을 찾았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고 핵심 요소는 배터리라면서 지금 중국이 이 레이스를 앞서고 있지만 계속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 좀 살펴보니까 꽤나 좀 속도 광이더라고요. 속도 광이요? 예, 속도를 꽤나 내는 편인데 직접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This sucker's quick. How's it drive? Mr. President, would you buy one of these? I would. Mr. President, how fast were you going? Well, okay, I'm just going to step on it. I'll come off at 80 miles an hour. You'll see what it is, okay? You ready? 방금 이렇게 영상에 보셨듯이 시속 80마일로 달리겠다고 하더니 확 출발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네. 얘기가 잠깐 세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방미엔 삼성, SK, LG그룹의 백신, 반도체, 배터리 사업 주요 경영진들이 경제 사절단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방미 기간 4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할 거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두고만 보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결기를 보이는 그런 발언을 또 했는데 우리나라에게 또 어떤 압박을 할지 그것도 또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모레 새벽에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그 이후에 공동성명과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내용은 어떻게 예측해요? 일단 뭐 제가 짚어봤던 그런 의제들이 담기겠죠. 그렇겠죠. 백신, 네.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북한 관련 언급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공동성명이라는 거는 통상 원론적인 내용이 주로 담기는 수준이고요. 저는 그 직후에 있을 기자회견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토토의 예측력이 90%가 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담길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질문들이 쏟아질 테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언급이 기자회견에서 나오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질문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즉흥적인 대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뭐 어떤 대화를 그렇겠죠. 이렇게 했는지 네. 뭐 케미가 어땠는지 그런 게 이제 직접 드러나게 될 텐데 회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다면 이런 돌발 질문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지만 뭐 이를테면 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라든지 뭐 CVID 비핵화 문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 동맹 같은 민감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 반장, 오늘 뭐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그래도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양국 정상이 첫 통화에서 약속한 한미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백신 협력, 또 북미 대화 재개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국민의힘 역시 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면서 특히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반도체 의제를 부각했습니다. 2년 전 하노이에서 멈춰버린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가 밝힌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자리 잡으면 백신 보릿고개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도 종식될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및 북한 인권 등 대북 문제, 양국이 긴밀하게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길 바랍니다. 일본에는 반도체 공장을 직접 미국에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겐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동맹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회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아주 센 발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태평양을 다시 건너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자, 오늘 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내일도 정치부회의에서 관련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워싱턴 도착, 21일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제 날짜를 맞춘지 모르겠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같은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모든 대선 주자를 받아들이는 용광로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030의 대변인을 자처한 만큼 젊은 세대의 표심을 집중 공략했죠.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형태의 금속이든 일단 저렇게 용광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모양을 잃고 완전히 녹아버리고 마는데요. 미국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양한 민족이 USA라는 이름 아래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죠. 일단 미국에 살면 어디 출신이건 고유의 특색은 옅어지고 어느새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미국 사회를 용광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 용광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재련하여 더 단단한 후보, 튼튼한 후보 배출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를 끌어안는 범야권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근래에는 사실 미국 사회를 표현한 용어로 용광로보다 샐러드 보울이라는 좀 더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샐러드 보울에는 야채를 포함해서 취향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재료를 함께 넣곤 하죠. 전 개인적으로 두부나 훈제 오리가 들어간 샐러드가 맛이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용광로와 달리 샐러드 보울에 담긴 재료들은 각자의 풍미는 유지하면서 다 함께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말이죠. 나 전 의원이 왜 샐러드 보울이 아니라 하필 용광로를 택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용광로 안에서는 각 구성원의 개성은 빛을 잃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 당 밖에 계신 여러 후보와 세력까지 모두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용광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차이를 극복해 모두 녹여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한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 표현이 눈길에 가는군요. 차이를 존중하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본 듯한데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근본적 정체성은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야권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녹여내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은데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나 전 의원 독하게 섬세하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었죠. 이번에도 독하고 강인한 리더십으로 승부를 본다는 생각일까요? 경륜과 패기를 넘어선 지혜, 정치력, 결단력이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쇄신과 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서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도끼보다는 지혜와 정치력을 앞세웠네요. 경륜과 패기만으로는 안 된다고 초선 소장파도 견제했는데요. 물론 초선들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요. 어디까지나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초선들 또 청년들의 도전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도전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당의 지평을 확장하는 이분들의 도전을 칭찬드리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 정신은 높이 사되 결국 초선 소장파의 생각도 하나로 엮을 사람은 나뿐이다. 이런 기세가 엿보이는데요. 여기에 맞선 초선 소장파 중 한 명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전 의원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하자 이 전 최고는 오후에 일정을 잡았죠. 일부러 출마 선언을 같은 날 다른 시각에 잡아서 맞불을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단도직 입장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시원하고 당차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전 최고 평소와 달리 헤어스타일도 저렇게 2대8 가르마를 타서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로 바꿨는데요. 당대표가 되고 싶다. 어찌 보면 투박하지만 패기 넘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비겁했다라고 지적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구 하나 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방안도 결국 비겁함과의 결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깊게 자리한 만성적인 비겁함과 탐욕을 개워내야 합니다. 도신주에 젖어서 틈만 나면 양비론과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젊은 세대는 경멸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나 이 전 최고나 둘 모두 혁신을 내세웠는데요. 나 전 의원은 모든 세대를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면요. 이 전 최고는 2030 맞춤형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수트로 비유하자면 기성복과 맞춤 정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현안부터 치매 어르신들의 아픔까지 환경, 인권, 북한 주민의 삶, 백신, 문화적 다양성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스마트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자산 불평등, 젠더, 입시 공정 등 테마는 많고 할 일은 많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매번 젊은이들이 쓰는 유행어를 따라 쓰는 수준의 그런 정치를 지나 그들의 이슈를 세밀하게 공부하고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연달아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이로써 총 10명이 됐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상으론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전 최고가 19%, 나 전 의원이 16%,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7% 순입니다. 그 뒤를 초선인 김웅 의원이 쫓고 있고요. 크게 보면 중진 대 초선 소장파의 세대 대결로 굳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를 5명까지 추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중진 의원이라도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면 컷오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변수는 각 세대별 후보들 간 단일화입니다. 이 전 최고와 김은혜 의원 등 초선 소장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22일에 신인 출마자 합동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단일화를 둘러싼 후보들 사이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진들은 대다수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요. 만일 결선을 고려해서 영남권 중진들인 주호영, 조경태, 조혜진, 윤영석 의원 등이 단일화를 할 경우 판세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 간 합종 연행 소식은 잘 살펴보다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같은 날 출마 선언, 용광로 대 2030 맞춤형. 네, 자 고심 중이라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때부터 약점으로 꼽히던 게 강성 보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전략을 아마 커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눈에 띕니까? 네, 강성 보수와 기성 정치인 이미지 탈피에 나선 겁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에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오늘 행보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겼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당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또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TK와 PK의 석가탄신일 사찰을 다녀오면서 민심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첫 행보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에 가려고 합니다. 네, 나 전 의원의 말처럼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대구의 동화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TK에 이어서 오늘 호남 민심을 청취하는 모습으로 탈 지역 리더십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친호남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재보궐선거 경험이 있으니까 중도층 공략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출마 선언에서요,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어요. 일단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쇄신을 약속을 했는데요. 개혁을 통해서 좋은 대선 무대를 마련하고 모든 야권 후보들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대표가 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당박 후보들이 입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청년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본인의 강점으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공약 내용은 어때요, 조 반장? 네, 이 전 최고는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산 불평등과 젠더, 입시 공정 등 여러 테마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경선이나 공천 시스템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우리 당이 공천하는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와 유사한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겠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동원을 통한 새 대결에만 집중했던 대선 경선의 풍토를 일신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주제 토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따로 또같이라는 기획으로 4명의 대선 주자를 예비 경선을 통해 선출한 뒤 미리 준비한 주제들로 대선 주자를 주제별로 2명씩 엮어 2대2 팀 토론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매일 한 편씩 현 시국에 대해 보내주신 당원과 시민들의 글을 소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또 당심은 좀 약하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첫 일정은 나경원 전 의원하고는 반대로 TK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첫 공식 일정으로 우리 당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TK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행보하면서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야구광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 네. 표를 구하게 된다면 일요일에 있는 야구 경기에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젠더 이슈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준석 전 최고는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계기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 남자,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분석해달라 이런 문의에서 비롯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젠더 이슈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정치 아젠다 중에 굉장히 작은 비중이다라고도 했고요. 또 이 젠더 이슈는 솔직히 우리 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이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논의에 성급히 올리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권에 도전한 후보가 이제 10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호남 쪽 구애에 나섰다는 거죠, 류 반장? 네, 그렇습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이 호남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청년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는데요. 호남과 청년 또 여성 공천 등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명문화해서 전국 정당 또 세대 간 용광로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절반을 청년과 호남에 할당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해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청년 표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젯밤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 의원은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매달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면 매년 약 4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출산 해결 위해 배정된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서울대 토크 콘서트 논란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요. 이 행사 강사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놓고서 학내에서 지금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역시 좀 젠더 이슈와 관련된 맞아요. 내용인데요. 이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생회가 지난 18일부터 여름맞이 특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내일 오후에 연사로 강의에 나선다고 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 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 토크 콘서트 초청을 보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당시에 이 청년단체가 제시한 성평등 공약 질의서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대답했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다만 주최 측인 사회대학생회 측은 이 전 최고위원의 강의를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토론 형식을 살려가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뭐 사전 질의 또 현장 질의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일단 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당대표 선거 출사표, 용광로 정당, 그리고 청년 구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18을 맞아 광주 정신을 되새겼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고 나섰죠. 한편 대선 공부에 열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에는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대선 주자들 소식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18을 맞아 일제히 광주로 향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 이번엔 발걸음을 봉하마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인데요. 호남 민심에 이어 친노 세력 끌어안기에 나선 겁니다. 어제 추모전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대선 주자들은 노무현 정신 그리고 못다 이룬 노무현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특권과 가치가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치 일선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함께 사는 대동 세상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소득 불평등은 물론이고 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이것 또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운 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세균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을 실제로 꿈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물론 저보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꿈을 그간에 몇 번 꿨는데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나오는 꿈, 길몽으로 시험에 합격이나 신분이 상승할 징조라는 꿈의 몽이 있던데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꿨다고 하니 그래서 정 전 총리의 관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몽, 비록 한 번이지만 바로 어제 꿨다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근데 오늘 새벽에 잠이 깰 때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상당히 긴 시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대선 출마설이 이따금씩 흘러나오고 있죠.
엉뚱한 꿈의 몽이 나올까 싶었을까요? 다시 한번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사실 유 이사장에겐 누가 됐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 중요하겠죠. 유 이사장은 여권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이른바 빅3가 내놓은 핵심 공약들, 그 뿌리엔 노 전 대통령이 국가 대계를 보고 내놨던 비전 2030이 있습니다. 경제투자, 사회투자가 지금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고 사회투자야말로 미래에 있어서의 혁신주도형 경제에 있어서 또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되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투자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투자를 넓히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존의 성장이냐 분배냐 또는 뭐 경제냐 복지냐 뭐 이런 이분법의 사고를 가지고 논란을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참 힘이 듭니다만 이걸 우리가 극복해가는 과정이 한국 사회의 선진화 과정 아니겠는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이 담긴 칠필 메모인데요. 전국민 복지 정책, 사람 중심 성장 전략이란 용어가 눈에 띕니다. 발표 당시엔 세금 폭탄이다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방향이 맞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도 이런 공약을 내놨었죠.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비록 재정 여건을 이유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진 못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꿈이 담겼던 비전 2030,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전략기획관으로 이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분,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 전 부총리도 유력한 대선 잠룡으로 꼽히죠.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별로 점찍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스토리도 있다면서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심진치 않게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콜 한 통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도 만나 뵙기도 했었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또 만나보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야권 후보들은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 김 전 부총리를 입도 선매한 분위기인데요. 여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나 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른바 무강제로 통했죠. 이강제 의원이 나서 국민의힘에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부총리와 교감을 하고 있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과 달리 김 전 부총리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다만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선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김 전 부총리를 놓고 영입 경쟁이 붙은 모습인데요. 이광재 의원이 말한 다른 한 사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제일 어찌 보면 단점 중에 하나는 스토리예요. 잘 공부하다가 고시 공부해서 검사한 거잖아요. 우리 어찌 보면은 감동은 없어요. 김동연 부총리는 감동 있죠. 근데 혼자 공부하고 그렇죠. 입지전적으로 한 거잖아요. 김 전 부총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쾌한 반란을 준비 중인 건 확실한 듯합니다. 이른바 청와대 정부를 바꿔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개헌을 통해서 5년 단임제와 선거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정치를 줄이고 권력을 나눠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뛰어든 다른 대선 주자들과 달리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열공 모드입니다. 이번엔 반도체에 관심이 갔나 봅니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서 특유의 문답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보인 웨이퍼냐?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어떻게 다르냐? 궁금증을 풀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전방위 탐구욕.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날치기 공부라고 표현을 했죠. 과연 언제쯤 끝날까 싶은데요. 윤 전 총장의 절친한 친구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은 정치적 외부 활동은 서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내공을 쌓을 때란 겁니다. 성찰과 연마의 시간은 길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본인만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지략적인 학습으로 연마 과정을 거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얼마든지 인내하며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내공, 일단 외공으로라도 메워야겠죠. 윤 전 총장을 돕겠다는 외부 전문가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내일 공식 출범하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도 반가운 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내공이 빨리 채워지길 고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또 뭐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책 경쟁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기 투표로 대선 후보를 뽑을 순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주에서 봉화로 이번엔 노무현 정신, 대선 열공 윤석열, 이게 웨이퍼?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상당히 날선 그런 또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포장지밖에 못 봤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싱크탱크죠. 그러니까 성장과 공정 포럼이 오늘 공식 출범한 거죠, 류 반장. 네, 줄여서 성공포럼인데요. 성공포럼. 네, 네. 공동 대표를 맡은 그 김병욱 또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 3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발기인 15,000명 규모의 외곽 조직이죠. 민주평화광장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새 몰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출범식에서 공정 성장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기본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장 담론으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공정성의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공정과 성장은 따로 떨어진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정말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와 공생포럼에는 현역 의원 40여 명, 또 정세균 전 총리는 광화문 포럼에서 7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세를 과시했었는데요. 이 지사가 현역 의원 지지세에서는 조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당내 이제 새 규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김근태계가 중심이죠. 민평령 소속의 박홍근 의원이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의원은 오늘 이 성공 포럼에 참여하면서 SNS에 공개 지지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에서 이탈한 유권자를 제대로 견인해올 영역 확장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탈한 중도층을 복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다.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한 유권자 중에서 야당으로 전환하지는 않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후보를 세워야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 박원순계 핵심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실명을 밝히지는 않고 뭐 그분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이라고 했죠. 근데 누구나 다 근데 이재명 지사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재명 지사의 포럼 출범식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따로 만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포럼 출범식 직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잠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금 전에 공지를 냈습니다. 한편 처음 연기론을 제기했던 친명계 전재수 의원은 오늘도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전재수 의원이 또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지사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한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오늘 전재수 의원이 다시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준비가 됐으면 좀 들어주시죠. 네. 지금처럼 이제 6월 달에 후보 등록을 하고 9월 달에 후보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7, 8월 달에 이제
굉장히 더운 시기인 혹서기하고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하고 겹칩니다. 두세 달 경선을 연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됐다. 그러면은 두세 달 연기 안 해도 후보가 안 되는 겁니다. 후보가 될 것 같으면 두세 달 연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며칠 전에 이제 송 대표가 당원 당규상 경선 룰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발언을 들어보니까 전재수 의원이 오늘 또 다시 이제 경선 연기론에 좀 불을 지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 여름 휴가를 또 경선 연기에 하나의 또 이유로 들었네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조 반장이 발제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을 통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 글을 올렸는데, 그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현금 복지성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동연 전 부총리는 현금 복지만으로는 임금과 주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이른바 기회 복지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핵심은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회 복지에 투자한 것이라면서 혁신 창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데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야 힘든 처지의 학생과 청년, 자영업자, 수많은 흑수저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조 반장이 했지만 본인이 이제 흑수 출신이라는 점을 좀 이제 세일즈 포인트로 많이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이죠.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 가입자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줄여서 윤사모라고 윤사모, 하는데요. 네. 발족한 게 지난해 1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자 수가 22,6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달 100명 이상이 새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치 활동을 오래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팬클럽 안사모의 가입자가 23,000명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비슷한 숫자고요. 네. 이 가입비 2만 원까지 내야 가입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 윤사모 가입자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가입비는 있군요. 네, 그 다른 대선 주자들의 팬클럽 상황은 어때요, 조 반장? 네,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팬클럽 국가정의실천연합이 단연 돋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회원이 35,000명에 이릅니다. 이 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지지 모임인 홍준표 팬클럽이 13,000명,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팬클럽 유심초가 8,000명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그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세종시에 있는 그 윤 전 총장의 조부 묘역이 훼손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네, 윤 전 총장의 그 친인척의 말을 인용한 이제 보도인데요. 네. 윤 전 총장의 그 조부의 그 봉분의 일부에서 인분과 식칼 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등이 발견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신고도 없어서 내사를 진행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게 경찰 측의 성명이고요. 공원 묘원 측도 그 봉분 앞 잔디가 일부 떨어져 나간 흔적은 있었지만 고의 훼손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보수 정비 요청 등을 하는데 그런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박 반장,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요. 그러니까 묘소를 훼손한 물건이 있었고 본인들이 치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봉분 일부에서 여러 가지 훼손 흔적이 있었다면서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러니까 미리 치웠으면 경찰이 확인할 증거는 없었을 거고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죠. 지금 네, 박 반장의 얘기대로라면. 뭐 공개 여부를 아마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은데 그 좀 사진 내용이 좀 혐오스럽다는 그런 좀 표현으로 봐서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봉화로 이번엔 노무현 정신, 대선 열공 윤석열, 이게 웨이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됐는데 오늘 회의에서는요. 증인 채택 얘기는 아예 꺼내보지도 못하고 10분도 안 돼서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류정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틀 전만 해도 이렇게 주먹밥을 나눠 먹으면서 5.18 정신을 되새겼던 여야.
그래서인지 같은 날이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금방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틀 만에 또다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역시 법사위원장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누가 회의를 진행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죠. 윤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회의 진행 권한을 위임했는데요. 백 의원 역시 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려고 하면서 충돌을 빚은 겁니다. 회의는 국장의 말씀처럼 개의한 지 10분도 안 돼서 정회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윤호중이라고 오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지금 도청에 계시잖아요. 국회 여기 이 건물에 있으면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고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봐야죠. 찾아오고 있으면서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지금 왜 이래요 정말?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효예요 무효. 이해 없으시죠? 이 있습니다 무효예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꼼수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많은 짓이야 이게. 박주민 의원은 나한테 와가지고 협상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사람 잡아갖고 여기 단독 처리하고 있어. 왜 왔어? 자기 자신이 들여서 범죄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 된다고 이게. 제가 2시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밀어붙일 거 아니야. 명예를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오전 회의가 끝났고요. 국민의힘은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부터 무효라고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가 난 게 아닌 이상 직접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법사위원장도 됐다가 원내대표도 됐다가 경직도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니 국회직과 당직을 편의에 따라서 결합했다가 해체했다가 분리를 하고 취사 선택을 하고 세상에 이게 정상인 당입니까? 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게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 김호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해야 되죠. 청문회 실시 계획서부터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간사 선임을 새로 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간사가 제가 아니면은 야당하고 얘기하는 자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 당 의원들 간의 회의를 주재하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선임은 특히 또 당내에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좀 간사 선임부터 먼저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이렇게 회의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산 넘어 산이랄까요? 사실 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는 더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2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포함이 됐고요. 참고인 요구에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교수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재판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건데 이 서민 교수에 대해서는 기생충 학자라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증인 채택의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맹탕 청문회를 하자는 거냐 공격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5시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체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오전에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받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99건의 법안을 처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강행에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 수요일 26일이죠. 증인 채택부터 청문회 당일 회의 진행 문제까지 여야의 힘겨루기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때 아닌 논란으로 떠오른 김부선 문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인데요. 당초 주민들은 이렇게 김포에서 부천 그리고 하남까지를 잇는 연결하는 노선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정부안에는 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담겼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정부는 노선의 일부 열차를 서울의 여의도나 용산까지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생뚱맞게 갑자기 여의도 용산 얘기를 하시면 네, 오늘은 경기도 김포, 부천, 하남시장과 함께 또 서울 강동구청장까지 함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한 대로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당 지자체장들을 모두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도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 김포 신도시에 이어서 다음 달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이곳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교통난이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복잡하죠. 김포와 서울을 잇는 2칸짜리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이른바 김골라를 예로 들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혼잡률이 30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미 1년 전에 제가 직접 타본 적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 김포공항역,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연이어 내려옵니다. 이곳 김포공항역에서 양촌역까지 10개의 역사로 연결된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9월 28일 개통됐습니다. 열차 2칸이 무인철로 운영이 되는데 평일 기준 하루 6만 명이 탑승합니다. 네,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이 지옥철, 김골라를 직접 타봐라, 이른바 김골라 챌린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여권 대선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챌린지에 동참을 했죠.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직접 노형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GTX D 노선 연장을 요구한 여권 대선 주자도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노선 확정은 경기도와 상의해달라,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한 건데요. 이 김부선이 확정이 되고 도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이 지사의 대선과도 결코 유리하진 않겠죠. 특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역시 이제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서울 남부 지역 거쳐서 이제 하남으로 이제 기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야권에서도 이 챌린지에 동참한 사람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요. 안 대표는 뒤늦게 본인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날 이 열차를 탔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보여주기 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출근했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 코로나 시국에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차 간격이라도 늘려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민심에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가세를 하면서 광역 급행철도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호수 청문회 앞두고 법사위에서 격돌한 여야. 신바장, 아까 이제 법사위 장면을 봤지만요, 여야가 아주 강하게 충돌했네요. 오전에 회의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두고서 이제 여야가 네. 맞붙은 건데요. 저희는 아까 뭐 고성이 사회권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여야는 저희 뭐 사회권을 여야는 놓고 아니니까. 항상 네. 이렇게 다투는 그렇죠. 모양입니다. 네. 이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맞아요. 민주당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고성과 반말,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주민 의원은 고성 속에 회의를 정회를 하고 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통 끝에 민주당이 오후 5시에 회의를 열었는데 박주민 의원, 이 박 간사 사회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99건의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법사위를 단독 강행 처리해서 국민이 편안해졌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반발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아마 엄청 뜨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사위 분위기를 보니까요. 자, 아까 보니까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또 한동훈 검사장도 증인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전 법무차관의 그 불법 출금과 수사음악 의혹과 관련한 건데요.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다, 사건 관계인이라 수사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오전까지는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뜻이었는데 오후에 참고인 한두 명을 채택하면서 마치 선심 쓰듯이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박주민 의원이 소회의실에서 증인과 참고인 관련 협상을 한다면서 야당 의원들을 잡아놓고 백혜련 의원은 회의장에서 단독으로 민주당 간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은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를 야당을 무시하고 본인들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수순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속보를 보니까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그런 내용이죠. 네,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을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과 법무부의 차규근 본부장, 이규원 검사 간의 통화 기록과 또 당사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해서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검찰 안팎에서는 26일로 예정된 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전에 하루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현안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일단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요. 한 매체가 오늘 대검이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 처벌할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하자 대검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감찰 1과와 3과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진상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은데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다, 충격이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망신을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검언 유착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이용한 마녀 사냥식 수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공소장 유출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조사죠. 지금은 진상조사 상태고. 자,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내에 지금 뭐 이견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조 반장? 네, 그 민주당 부동산 투기 전체 회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까이 열렸는데요. 네. 회의가 끝난 뒤에 김진표 위원장은 현재 결정된 정책은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기조가 현실화될 건지 관심이 좀 모아졌었는데요.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은 당 안팎에서 좀 논의가 모아졌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반장, 지금 이제 종부세하고요, 양도세 부분 관련해서는 당내 갈등, 뭐 이견이 상당히 많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반대 의견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에게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가 있다면서 유예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잘못된 대책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자동차세와 종부세를 비교할 때 그리 큰 돈은 아니다라면서 작년 기준으로 상위 1%가 종부세 전체의 43%를 납부하고 하위 10% 66,700명은 1인당 38,000원을 낸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시장에 더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여당발 부동산 정책의 혼란과 불확실성 걷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이야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큰 골격과 기존은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빠르게 하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가는 건 맞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권 내 엇박자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 특위위원들이 연일 제각각의 입장을 내놓으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정책 혼선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류 반장, 송영길 대표가 오늘 삼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거기서도 부동산 대책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삼선 의원 총리 25명인데 그중에 절반인 13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순서가 무주택
고령자, 청년, 실수요자 중심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냐, 순서가 뒤죽박죽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기존 공급 대책을 잘 확인 점검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먼저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당내 문자 폭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청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호수 청문회 앞두고 법사위에서 격돌한 여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미 일정을 시작했으니까 내일도 신반장이 좀 다뤄주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복마크는 이제 복마크, 없어지는 건가요? 복마크는 뭐 좀